오늘 발표 제목은 국외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동향 그리고 나누고 싶은 생각들로 정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줄에 나누고 싶은 생각들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추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 목차를 보니까 이옥성 교수님께서 앞에서 관련된 부분을 발표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면 너무나 비교되면서 민낯이 드러날 것 같아서 또 학문 후속 세대 특강이라고 하니까 저도 후속 세대에 속하지만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학위 과정 동안 실천했던 것들 그리고 고민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국외 스포츠 교육 연구 동향에서는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으로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생각들에서는 4가지 꼭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제안을 하나 할 예정입니다. 국외 동향을 살펴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학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신 지식이 생성되는 주요 통로가 바로 학술지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4가지 빅 저널이 있습니다. PSP, JTP, SES, EPER. 제가 2달 전에 이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저 4개 저널에 10년 동안의 연구물들을 한번 종합해보자. 호기롭게 마음 먹었다가 결국에는 PSP 저널 하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10년 그러니까 총 40년이죠. 하는 것보다는 최근이니까 5년으로 좁히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85편의 논문들을 수집했습니다. 간단하게 저 저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간은 1996년도였고 교육학 분야 내 순위가 아주 높은 명성 있는 학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구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교수학습, 교사 전문성, 소외계층, 코칭, 엘리트 스포츠. 지금 이 분류 방법은 어떤 것들은 연구 영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연구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배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논문 안에 2개의 주제 또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다 높은 목적, 그러니까 주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빈도에 따른 특징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아까 애니스의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는 교사 전문성, 교수학습,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골고루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PSP 저널에서는 교수학습, 교사 전문성은 높은 비율로 수행되고 있었으나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매우 극소수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미국과 같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없는 맥락 그리고 영국처럼 교육 과정이 대강화되어 있는 맥락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외계층, 평등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파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의 히잡을 반대하는 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연구들 또는 호주에서는 원주민 소녀들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 그 외 키워드로는 저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의 광범위화 또 다양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재가 쓰여지고 있었는데요.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저렇게 그림으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저것이 학생들의 자아인식 또는 신체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가 수행되었고 또 새로운 연구 개념으로서 학습 문화 이런 것들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제기된 학습 문화라는 개념이 과연 엘리트 스포츠 문화 또는 학교 문화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다수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는 보기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가 높은 비중으로 수행되고 있었고 양성 연구는 주로 운동학습 및 심리학과 중첩되는 연구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 중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제목에서 보다 질적인 제목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2가지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인비보라고 해서 연구 참여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연구 제목에 갖다 붙이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연구 현상과 관련된 참신한 제목을 뽑아내는 것이 2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교육학 내 질적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저희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뷰, 관찰, 문헌 분석과 같이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질적 연구 방식이 많이 쓰였고, 하지만 최근에는 에스노 드라마 또는 비주얼 에스노그래피라는 새로운 연구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회지에도 최근 호에서는 비주얼 다이어리라는 세부 연구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게재되기도 했었죠. 여기까지가 사실 너무나 개괄적인 수준이어서 죄송스럽지만, 네,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나머지는 제가 학위 과정 동안 실천했던 것들 그리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저는 준비했습니다. 연구와 산출물, 연구 방법 업데이트, 그리고 전사 코딩,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활용입니다. 연구와 산출물. 혹시 영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힌트를 드리면 영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영국이 또를 줄임말이고 해석을 하면은 영국의 기상천외한 연구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조롱 섞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행된 영국이 수행한 연구들을 보면은 햄스터에게 그물 침대를 사주면 더 행복해하고 방귀 냄새를 맡으면 암 등 질병 예방된다. 그리고 도둑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화는 나이키가 아닌 리복 클래식이다. 라는 연구들이 다소 엉뚱하지만 신선한 결과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비어곡을 정말 효과 있다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술을 많이 마시면 이성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효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베스트 댓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야만 아는 거야 라고 묻는 조롱 섞인 질문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연구를 수행해야지만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새로운 형태의 산출물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타 대학교의 매튜 마이트라는 교수가 되게 유명한 이 그림을 만들었죠. 이 동그란 큰 원이 현재 인류의 지식 체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초등학교 때는 이만큼의 지식을 쌓습니다. 중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지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학부 과정에서는 저희는 체육학과라고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을 진학하게 되죠. 여기서까지는 이제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이 울타리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박사 과정을 선택하게 되고 거기서는 스포츠 교육학 내에 또 들어있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 전문성을 택했고 그 중에서도 체육교사 학습 공동체가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리서치 리뷰도 하다 보면은 이 해당 분야 지식이 최전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파고 또 파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뭔가를 뚫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도 교수님부터 수고했다. 이제 너 혼자 연구해도 좋다. 이것이 바로 박사학위 취득의 의미인 거죠. PhD. 박사학위를 받으면 매우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저 부분에만 집중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물러서면은 내가 뚫었던 저 부분은 인류 지식 체계에 비교하면 정말 미약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듣는 말이 so what? 좋아. 그러면 네가 새롭게 찾은 것은 무엇이냐를 논문에서는 반드시 밝히는 것을 특히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Research Portfolio for Exercise and Sport라는 저널인데 굉장히 오래된 저널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는 이슈들에서는 What does this article add?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찾은 것은 무엇이냐를 논문 말미에 반드시 넣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최고 간호 명성지죠. 그러니까 저 박스 안에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식은 무엇이고 그리고 네가 찾은 것은 무엇이냐를 반드시 넣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출물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 개선안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론화 또는 이론의 정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통해서 이론은 실천화가 되고 실천은 이론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론의 정교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터뷰, 관찰, 포커스 그룹, 그리고 전사,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현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은 매우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깔끔한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 프레임워크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프레임워크가 무엇이냐? 이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몇 가지의 렌즈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연구의 주제는 교사 공동체 참여를 통한 전문성 함양 과정 탐색인데, 제가 모아놓은 현상을 실천 공동체 이론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교사 변화라는 기존의 이론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인 학습이라는 이론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현상을 실천 공동체 이론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 이론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의 정교화는 기존의 COP 이론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본 현상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괴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본 현상을 조금 더 적절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떠한 부분이 제거되고 추가되고 보완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이론의 정교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개선과 이론의 정교화는 분리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들은 반드시 현장 개선과 이론의 정교화를 함께 추구하는 연구로 수행되어야지만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 방법 업데이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구의 목적이 아주 미약한 수준이나마 인류가 가진 지식 체계의 확장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find the gap and fill the gap이 연구를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보통 저 깔때기 모양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선행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find the gap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이것을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fill the gap입니다. 따라서 최신의 연구물과 지식을 봐야지만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파고 또 팔 때는 지금 2017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출간된 모든 지식물들을 습득해야지만 저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연구의 시작을 담보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업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구 주제가 아니라 연구 방법에 적용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문단은 최근까지도 발간된 논문들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진실성, 자료 간 삼각검증, 멤버 체크, 연구 절차 과정 공유 등을 거쳤다. 그리고 관성적으로 마지막에 링컨 앤 구바의 1985년 참고 문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985년에 링컨과 구바가 얘기한 삼각검증 그리고 자료의 진실성이라는 개념은 상당 부분 개정되고 바뀌었습니다. 특히 1985년에 낸 책이 2017년으로 바뀌는 도중에는 진실성, 타당성, 세부 기법 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1985년도에 나온 참고 문헌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2017년도에 나온 연구 방법 관련 연구도 봤지만 1985년 방법론이 이러이러해서 보다 이 연구에 적합하다라는 정당성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연구의 신뢰성과 관련돼서 발전되어 온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사회구성주의라는 연구 패러다임 안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 연구와 비록 다른 방법이지만 자료 간 삼각검증 등을 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고요. 아래는
사회 구성주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현상 중에 하나를 내가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패러다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위 과정 동안 되게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면 어쩌라는 거냐라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아래 조앤 트렌트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장점이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하는 접근은 지양해라라는 문단을 보고 이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싣고 저는 5가지 기법을 모두 적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최신의 연구 방법 또는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은 프레임워크 활용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하고 지도교수하고 제가 코크란 스미스 앤 리틀이 제시한 교사 지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나눴던 얘기인데요. 교수의 주된 의견입니다. 이거는 1999년도에 발표된 건데 왜 지금 쓰려고 하니? 내가 머뭇거리면서 이 프레임워크가 먼저 좀 잘 맞는 것 같았다라고 했더니 지도교수가 그렇다면은 1999년 이후에 나온 교사 지식과 관련된 다른 프레임워크를 모두 찾아서 넣어주고 네가 다른 프레임워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쓴 정당성을 제시하는 문장 또는 문단을 넣어주라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제시되었던 교사 지식과 관련된 모든 프레임워크를 넣어주고 제가 이 1999년도에 나온 그 프레임워크 활용의 정당성을 넣어주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최신의 연구 주제 또는 연구 방법론 활용과 관련해서 체육과학연구저널 그리고 저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2015년도에 나온 연구를 살펴보면은 인용 문헌 빈도 1위가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즉 모든 질적 연구에서 1979년 그리고 1980년에 주장된 저 참여 관찰 그리고 인터뷰가 너무나 많이 그리고 관성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도에 석사 학위 과정 또는 박사 학위 과정에 계신 분들은 내가 졸업할 때까지 2000년 전에 있는 문헌부터 그리고 학위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연구 방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사하고 코딩입니다. 그래도 박사학위 과정 동안 여러 가지 질적 연구물들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들었던 의문점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 명의 연구 참여자가 이 연구에 참여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물론 학위 과정에 있던 논문이 학술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줄이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나머지는 연구자에 의한 각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결국에는 질적 연구가 있는 현상을 최대한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특징을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사는 반드시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 작업이 제가 박사학위 과정 동안 했던 인터뷰가 59회고 그리고 포커스 그룹이 13회인데 정말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하면서 그 당시 연구 참여자가 말했던 감정 또는 미묘한 차이의 미묘한 진술의 차이 등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잠재적인 주제 그리고 중심 현상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점은 전사는 반드시 연구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커다란 프로젝트를 맡으면은 혼자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위 과정 동안은 혼자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연구 참여자 언어를 그대로 전사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수집된 자료와 가까워지는데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잠재적 주제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구 윤리 차원에서도 수집된 자료의 관리 책임자는 연구자입니다.
근데 이 인터뷰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자는 직접 전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딩과 관련해서는 동명사형으로 최대한 촘촘하게 초기 코드 만들기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동명사형으로 초기 코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차마즈라는 연구자가 2014년도에 이미 제안했던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저기 빨간 부분이 연구 참여자의 언어 로우 데이터인데 저것을 어떻게 코딩할까 상당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수업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라고 동명사형으로 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자가 보던 그리고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초기 코드를 촘촘하게 그룹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수업의 중요성, 중요한 수업하고 영역으로 코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위에 또 다른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중심 현상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수업 중요시하기 아래에 해당되는 초기 코드들이 수업 시간 준수하기, 포기하지 않기, 독립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 열정적으로 수업 준비하기, 그리고 열정적으로 수업하기. 촘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수업 준비하기와 열정적으로 수업하기는 저는 좀 다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올라가면서 조금 더 댄스가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소프트웨어 활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납적 범위주 분석을 하는 그림이죠. 이 과정을 하려면은 전사를 하고 인쇄를 하고 오리고 붙이고 재배열하는 작업을 무한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로 넓은 개인 연구실에 벽이 있지 않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해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아는 분이 해봤다라고 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석사과정 때 했던 방식입니다. 전사를 하고 오른쪽에 여백을 두고 난 다음에 인쇄해서 읽으면서 잠재적인 코드들을 적었습니다. 그 만들어진 코드들을 다시 한글 파일에 넣고 난 다음에 그룹핑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작업은 사실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방식으로 하고 나면은 중심 주제 그리고 연구 결과는 나오지만 내가 이 코드에 대한 원자료를 논문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박사과정 때는 엠비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모이는 초기 코드, 초점 코드들을 그룹핑하고 다시 저기 결과 1 진짜 아니네요. 네. 1, 2 그러니까 총 5개의 범주를 거쳐서 결과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분석의 촘촘함을 확보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었고 또한 분석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은 엠비보를 사용하는 것이 자료와 나의 거리를 이격시켜서 즉 자료와의 친숙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엠비보의 모든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인쇄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잠재적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박사학위 과정 동안 썼던 필수 프로그램들인데요. 드롭박스는 다들 아실 것 같고 페이퍼스 같은 경우는 수집된 논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엠비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질적 연구자들에게는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도 마찬가지 참고 문헌을 정리하고 표절 방지에 효과가 있고 또한 학회지에 투고했다가 혹여라도 게재 불가를 당하면 다른 학회지에 실을 때는 참고 문헌 양식이 다릅니다. 버튼 하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에버노트는 이제 메모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페이퍼스와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저 두 개를 합친 맨델레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2기가밖에 되지 않고 워드와의 연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페이퍼스와 엔드노트를 함께 쓰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위 과정 때 사시면 50%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하고 2장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꿰뚫는 실천적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구 방법 또는 연구 주제 업데이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학위 과정에 있는 학문 후속 세대든 또 학문 선진 세대님들이든 학회지를 구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 학위 과정에 있을 때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세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리스라든지 또 구글 스콜라에서 키워드를 넣으면서 논문을 검색하는 방식이 주된 통로입니다. 사실 저도 논문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도 그 방식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한 달, 두 달 정도는 꾸준히 학회지를 구독했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저널 접속을 통해서 내려받는 방식이 유일하게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는 모든 연구물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관련된 세부 저널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물들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는 관심 분야를 일단은 초록 및 제목 수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 스포츠 교육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신선한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연구 기법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을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광맥을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새로운 연구가 탄생하게 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